일당백 스페셜 정박님의 문명사 특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펜 하나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모지 널찍한 걸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준비물 하나, 바로 1kg 커피입니다. 1kg 커피의 그윽한 향과 함께 들으시게 될 정박님의 문명사 특강, 아마 특강의 재미가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1kg 커피 언제나 일당백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와 함께 또 여러분 주변 분들과 사랑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박님의 문명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없고 음성만 나오니까 잘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문명사 특강을 주제로 인류와 역사가 어떤 진행 경로를 밟아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 강의할 생각이고요. 자, 먼저 인간에 대한 학설과 관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인류가 한 80억 넘지 않습니까? 이 80억 명의 수만큼 각각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할 만큼, 정말 모래할 만큼 많은데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를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을까? 보통 무엇을 알려면 일단 우리가 오리진부터 가는 게 제일 좋죠. 기원이 무엇인가? 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가장 어떤 것을 알아가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기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처음은 생물학적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기원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대 문명의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명, 우리 4대 문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을 배웠는데, 그 인류가 만들어 온 물질적, 제도적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자, 먼저 생물학적 존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중적 지위냐?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개체죠.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고유성이겠죠. 나의 고유성이죠. 근데 동시에 이 나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인류 진화의 아주 오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점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점처럼 그렇게 딱 이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의 고유한 인간이지만 또 인류라는 하나의 어떤 개통 속에서 존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 원점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지금 최신 이제 여러 가지 인류학적인 발견들, 인류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연대라는 것들은 갱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게 워낙 몇 년 전 것만 하더라도 다시 또 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좀 대략적인 수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류가 속한 영장류는 약 8,500만 년 전 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략 700만 년 전쯤에 인류가 이제 유인원과 갈라져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화석 중에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 가장 오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뚜렷하게 자신할 수 없는데, 어떻든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면 인류의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은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죠. 남쪽의 원숭이, 이런 뜻인데,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금의 우리 인류처럼 앉거나 걸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점들이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의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좀 시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 우리 인류의 어떤 시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런 특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선구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립이라는 게 사실 인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다른 동물들 보세요. 보통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좀 다르거든요. 신생아는 대체로 돌무렵에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근데 걷기 위해서는 먼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다는 행위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대뇌의 균형 감각 그리고 다리 근육이 호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서기까지도 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네 다리를 쓰지 않습니까? 네 다리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스탠스가 되겠죠. 물론 뭐 새 같은 경우는 두 다리로 쫑쫑쫑 그리고 뭐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그 몸 구조 자체가 새는 그 두 다리로 가지고 균형을 잡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지요. 자, 결국 이제 인류에게 이렇게 직립을 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뭐 진화론에 말하듯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결과입니다. 자, 우리 유인원들 보면 숲속 나무 위에서 생활하잖아요. 자, 우리 요즘에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한 번씩 보면 그 원숭이들이 얼마나 나무를 잘 탑니까? 그죠? 나무까지 타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뭐 하는 정도로 원숭이가 그만큼 능수능란하게 나무 수상생활이라고 하죠. 이때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수상생활 아주 능수능란하죠. 자, 그런데 이 유인원들에게 갑자기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건조해 버렸단 말이죠. 자, 기후가 건조하니까 당연히 숲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숲이라는 것은 비가 주룩주룩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무라든지 삼림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지는데 건조해져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 당연히 숲이 황폐되고 그러니 원숭이들이 수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무 위에서는 나뭇가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긴 팔을 이용해서 잘 날아다녔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 생겼거든요. 바로 유인원, 원숭이를 잡아먹는 맹수죠, 맹수. 그러니까 유인원들이 자, 이제 먹을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땅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자, 그럴 때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이제 저승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병법에도 나오듯이 36개 주랭랑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도망쳐가지고 나무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려면 좀 일어서야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몸을 고추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네 다리로 지상에 서 있는 것보다는 그죠? 두 다리로 딱 서 있는 게 더 멀리 맹수가 오나 안 오나 관찰하는 데 좋겠죠. 그리고 도망을 칠 때 좀 더 빨리 도망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립보행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발로 좀 더 잘 걷는 개체의 유전자가 이제 전성이 되니 결국은 직립보행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불쑥 튀어나온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최대의 성과는 결국 두 손이 자유로워진 거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앞발이었겠죠. 이 앞발이 자유로워지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손 갖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꼼지락꼼지락 그러잖아요. 결국 이걸 가지고 결국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도구의 사용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근본적 특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침팬지라든지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씁니다. 근데 그런 동물들은 한 번 사용한 도구를 보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이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죠. 그것들이 또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조한 기후도 도구의 이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기후가 건조해지니까 식물의 씨앗이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씨앗가 단단하더라도 딱딱한 그 씨앗을 먹기가 그리고 열매를 먹기는 쉽지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하니까 결국 도구를 만들어 대응했던 거죠. 항상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인간은 또 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먹거리를 빻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다듬어 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석기 시대가 개막되고 석기 시대가 개막되니까 이제 인류가 사냥꾼으로 변신하게 된 거죠. 돌을 직접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돌을 매단 뭐 막대기 같은데 돌을 매달아 가지고 일종의 창이죠. 돌창 같이 그렇게 그런 무기를 만들어 쓰면서 이제 동물을 잡는 일이 사냥이 수월해졌던 거죠. 자,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수렵 과정에서 인류가 이제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됐죠. 근데 육류라는 게 아주 고열량 음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뭐 식물에도 단백질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에도 단백질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일정한 양을 단백질을 먹으려면 쌀은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쌀밥을.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고기로도 단백질 섭취랄까 고열량을 얻는 데는 더 유리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 이것이 이제 두뇌의 발달을 가져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똑똑한 원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똑똑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효과적인, 그러면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겠다. 이제 머리가 똑똑해졌으니까 이제 사냥의 전술 전략을 짜기 시작했던 거죠. 자, 결국 이 사냥을 하는 행위와 그리고 인간의 뇌가 상호 긍정적으로 연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인간의 진화랄까 진보가 계속해서 이제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의 막시즘 바로 이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가 손에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잖아요.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손으로 도구를 만드니까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불렀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에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에 따르면 노동 가치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이제 원천이 되는 것인데 이런 마르크스에게 손이라는 것은 인간을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하나의 어떤 물건에서 상품이 된다는 것, 결국 이제 화폐로 교환 가능한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건 도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손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동물에서 인간으로 사람을 바꾸게 만든 연금술사가 바로 손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 손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아이디어가 아주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그 역할, 만드는 역할이 손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나무 위에서 아까 우리가 유인원들이 나무 위에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손과 같은 신체 기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영장류들 있죠.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종에 가장 가까운 그 영장류만이 이런 손과 같은 신체 기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타면서 그 앞발이 결국 이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타기에 적합한 형질, 그러니까 앞발이 손인과 같은 역할을 하던 개체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그것이 유전자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앞발이 이제 손으로 진화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겠죠. 결국 이렇게 진화한 손은 두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노동을 이제 척척 수행하는 고도의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손이야말로 우리 머릿속에 감춰진 뇌가 외부 세계와 접속하기 위해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5손가락으로 갈라진 게 손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 거죠. 사실 눈이라는 것도 그 뇌신경이 튀어나온 거죠. 그죠? 우리 외부 세계를 보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고 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뇌의 일부분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그 손으로 정말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 자그마한 살알에다가 온갖 글자를 다 적어낸다든지 이 손으로 그 정교한 어떤 거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미세한 그 감각을 살려가지고 그 두께랄까 무게를 척척척 그냥 손만 만지고 손으로 들어보고 손가락으로 들어보고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환경 적응의 이제 결과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손을 이용해서 놀이를 가르치는 게 되죠. 손을 놀리는 게 결국 실제로 아이 두뇌 발달에도 제일 좋으니까 곤지곤지 잼잼하고 여러 가지 손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 놀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들다 보면 두뇌 기능이 떨어질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는 게 손을 이용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하죠. 그러니까 손을 자꾸 쓰면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치매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손과 뇌가 긴밀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이 손을 자꾸 움직이면 실제로 정서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마피아 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라이벌 조직이 언제 암살할지 모르고 언제 습격할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그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권하는 게 뜨개질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장인의 손길 아니고 자신의 손이죠. 이렇게 실을 뜯다 보면 실제로 심신이 아주 평온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뜨개질이 신경 안정제를 대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의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 손을 이용한 놀이부터 시작을 했고 또 나이 들어서는 우리 또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이 또 뭐라고 할까 멀쩡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을 만들어주는 신체 기관이 바로 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잇는 다음 주자를 이제 호모 하빌리스로 보통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 보통 이렇게 알려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있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남긴 뭐 돌 도구랄까 파편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브레인 뇌가 커지면서 이제 육식을 시작한 것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호모가 사람을 뜻하는 이제 속명이죠, 그죠? 이게 들어가는 최초의 화석 인류가 결국 어떻게 보면 호모 하빌리스죠. 보통 이제 이렇게 호모 하빌리스가 있고 나서 지금부터 한 150만 년 전에서 180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인도네시아 자바 원인, 자바섬에서 발견됐다고 자바 원인,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에서 발견됐다고 이제 베이징 원인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화석을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원시적인 언어를 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호모 에렉투스가 이전의 어떤 영장류와 달리 불을 사용했고 또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참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의 사용이라는 게 인류에게 워낙 혁명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무엘슨 경제학으로 유명한 사무엘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성취한 3대 발명품이 뭐냐? 바퀴,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을 이제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서 완전히 한 단계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위한 도약을 가능하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맹수라도 불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여갖고 허이허이 하면 진짜 쫓아낼 수도 있고 불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타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런데 인간만이 그 불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불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과 다른 모든 짐승의 차이점 중에 하나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도 이 불이 인간에게 온 것,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것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을 건네주고 나서 이제 코카서스 바위 산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먹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줬다 이거죠. 불이라는 게 그만큼 위력적이었던 거죠. 결국 불을 가지고 인간은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불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또 불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낮의 시간밖에 활용 못했는데 이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불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게 되니까 우리가 소화가 비약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됐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날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이 소화 흡수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 용량이랄까 뇌의 어떤 발달에도 아주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 불을 사용한 호모 에렉투스를 진정한 이제 인류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지금의 인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립보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지금까지 보행이잖아요.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 달리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사냥감을 뒤쫓아서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직립하고 달리기 능력이 반비례하는 거죠. 직립하고 달리기 능력이. 사실 동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이 뭡니까? 치타지 않습니까? 치타잖아요. 그래서 뭐 타잔도 원숭이 보고 별명은 치타였죠, 그죠? 치타가 가장 빨리 달리는데 어떻든 빨리빨리 오라고 치타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치타는 네 발로 질주하잖아요. 두 발로 질주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질주하는 게 가장 빨리 달린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결국 두 가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척추 디스크를 앓게 됐고 치질을 앓게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딜레마죠. 결국 그러니까 이 직립하고 달리기 능력하고는 이제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느냐? 자, 결국 인간이 벌거벗는 걸로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흔히 말하는 네이키드 에이프, 털 없는 원숭이로 인간이 황골탈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에서
털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털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머리카락, 그리고 생殖기 주변, 그리고 뭐 이런 겨드랑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물론 뭐 다리랄까 팔에 털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다른 어떤 원숭이랄까 침팬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네이키드 에이비라고 하는 거죠. 털 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인간이 달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요. 달리면 우리가 당연히 열이 나니까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열이 올라가면 신체는 항상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열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이 오르게 신체를 방치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 사냥감을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몸이 좀 뜨거워진다고 나 실래 이러면 사냥감을 못 잡아가지고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래 달리다 보면 몸은 계속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인간이 선택한 진화의 방식은 뭐냐? 결국 피부를 노출시켜가지고 땀을 발산하면 체온이 식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땀이 나오면서 체온을 식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인류에게 지구력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라톤이 42.19km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죠. 2시간대 초반으로까지 지금 많이 끌어올렸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80년대 그 중학생 때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 당시 마라톤 기록이 안 깨어졌다가 2시간 8분대가 이제 달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막 신문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근데 그 2시간 8분대 하면 뭐 우리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100m를 18초에 끊는 그 주력으로 그 속도로 2시간 8분을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달릴 수 있겠습니까? 100m 18초의 속력으로 그걸 2시간 8분간 계속 뛰어야지 42.19km를 2시간 8분에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마어마한 지구력이 생겨난 거잖아요. 2시간을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지구력이 생겨나기도 하니까 사냥감을 쫓는데 아주 유리해졌고,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고 직립주행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몸의 기관은 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중요한데 이게 땅바닥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네 발로 만약에 우리가 걷는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머리까지가 뭐 1m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걷다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직립보행, 직립주행을 하다 보면 뭐 1m 80 이렇게 치면 1m 80cm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땅바닥에서 멀리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열을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털이 없어졌죠. 피부가 맨살, 정말 털 없는 피부가 되었고, 그리고 땀이 이제 거기서 발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땀이 나오면서 몸을 식힐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빨리 완전히 치타처럼 네 발로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직립을 하고 직립주행을 하면서 치타처럼 네 발로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쉼없이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쉼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올림픽을 할 때 마지막 그 하계 올림픽에서 마지막 이제 그 폐막식에 피날레를 장식한 종목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의 싸움에서 뭐 마라톤 평원의 승리를 아테나에 전한다. 뭐 거기서 나온 건 맞습니다만 결국 그게 그렇게 되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가장 어떤 원초적인 능력인 오래 달리기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한기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마라톤 오래 달리기를 그 대미를 장식하는 활용점정의 종목으로 선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보면 숲의 나무 위에 살다가 이제 건조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바나의 초원으로 이제 일군의 유인원들이 진출하게 된 거죠. 저 초원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건조한 기후에 그냥 또 살아남은 또 유인원들은 그냥 계속해서 또 그 숲에 살아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유인원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 이 숲을 떠나서 뭔가 건조한 기후로 만들어진 그 사바나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 진출한 유인원들이 자기들을 잡아먹는 맹수를 피하려고 직립보행을 발달시키고 손을 발달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또 사냥감을 쫓아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털없는 원숭이가 되어서 피부를 노출하고 땀을 배출하는 그런 신체의 변화를 달성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사냥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사냥을 한다는 거는 협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동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눈빛을 하든 뭐 손짓을 하든 발짓을 하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돌을 뭐 좀 더 깨트린다든지 간다든지 돌덩이를 막대기 나무 막대기 같은 데다가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공동의 작업 과정에서 이제 결국 언어가 나오게 되고 또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익힌 음식을 먹게 되니까 영양분 공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인간이 대뇌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사실 몸에서 이제 털이 빠지면서 체온 조절도 가능합니다만 자, 이 얼굴 쪽에서 이제 털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죠? 우리 얼굴 쪽에 머리카락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장계라는 태양빛에서 우리 두 개월을 지켜줘야 되니까 머리카락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얼굴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부터 턱까지 털이 거의 없잖아요. 눈썹은 좀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얼굴에 이제 털이 다 빠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혼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나올단 말이죠. 이제 다양한 의미와 감정, 좋다, 싫다, 나쁘다, 무섭다 이런 희노, 애구, 애호욕의 칠정, 이 인간의 마음이 외부의 사물과 그리고 사건과 사람과 접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발달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입의 내부 공간이 커지니까 우리 이제 구강 구조에서 내부 공간이 커지니까 혀와 입술을 자유로이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돼 가니까 언어라는 것들이 좀 더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수백만 년의 어떤 이런 변화들인 거죠. 그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보통 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 출현했다. 이것도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의 네안데르탈인을 엮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크로마뇽인 지금 이제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크로마뇽인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한번 말씀을 하죠. 이 사피엔스라는 건 결국 이제 지혜로운 존재,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라는 게 결국 말이고 논리고 이승이죠. 결국 지혜, 슬기를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자, 결국 이 호모사피엔스를 좀 광의로 봐가지고 초기에 호모사피엔스를 네안데르탈인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한 네안데르탈인의 자리를 대체한 새로운 인간들을 이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크로마뇽인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뇌 자체의 크기는 지금의 현생 인류와 비슷한 크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매장했단 말이죠. 참 이게 원시적인 종교관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죠.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그 다른 유인원들 같은 경우 보면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침팬지였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은 자기 새끼가 죽어도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목격되거든요. 죽었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장을 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매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이게 뭐 단순하게 내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어떻든 사람이 지금 무언가 지금 우리와 지금 이제 움직이는 우리와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만약 시체가 되었다. 시신을 뭔가 그래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또 아주 이제 종교관념에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5만 년 전에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지금 현생 인류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크로마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바로 그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겠죠. 이 크로마뇽인들은 생활상의 특징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천막을 세워서 그 안에 생활하는 흔적을 남긴다. 뭐 천막이라는 게 지금의 천막은 아니고 우리 뭐라고 할까 지상의 그 움집 비슷하게 그런 느낌 같은데 그죠? 예. 하여튼 어떻든 의식주에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이런 의생활이랄까 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이나 채집, 예, 열매 투렵 채집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크로마뇽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벽화를 남겼다고 보죠.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화는 스페인의 이제 쇼베 동굴 벽화였죠. 3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그 이전에 보통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는 스페인의 알타미라랄까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보통 한 15,000년 전 이렇게 이제 그죠. 기원전 15,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주 생생하게 그 들소 그림이랄까 이런 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사실주의적이랄까 자연주의적이랄까 이런 이제 그림들이 묘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주술적 사고죠. 이 그림에 들소를 그려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바로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림 속의 들소에게 창을 던지면 내가 현실에서도 들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현실과 그림의 이것들이 분리가 안 돼요. 이론론이라고 하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뭐 어떻든 당연히 그것이야 앞으로 행할 사냥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림 그리기가 요즘으로 치면 기원 아니겠습니까? 기원, 기도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 관념이 이제 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원을 한다,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결국 미래를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원을 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와 예술이 결국 그래서 일란성 상둥이다라는 게 이런 거죠. 결국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오랜 유적이 그 터키의 göbekli tepe거든요. 뚱보 언덕으로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göbekli tepe 같은 데 보면 지금부터 한 거의 뭐 만 한 2000년 거의 만 2000년 전쯤 유적으로 추정되는데 그 원형 돌기둥 같은 경우가 직경이 3에서 5m 정도 돼요. 높이도 5.5m, 무게가 10톤에서 20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 생각해 보세요. 농경이 보통 10,000년, 12,000년 전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막 농사 지을 초창기부터 이런 구조물 그리고 이 구조물의 특징이 뭐냐 결국 종교적인 일종의 사원이 아니냐 종교시설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연 인간은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종교시설들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종교시설을 짓고 나서 이 종교시설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지 참 종교와 예술과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 한 몸 아닌가 정말 다 일란성 상둥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농업이 시작되고 그 농업이 시작될 때를 보통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까 구석기에도 인류의 손길이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명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와 반대되는 말인데 그것이 결국 흔적으로 남아 있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농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문명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하고 그래서 농업이 시작된 게 혁명적 일이니까 농업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농업하고 신석기를 다 같이 봐가지고 그걸 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뭐 기원전 10,000년 그러니까 지금 서기 2023년이니까 2000년 더하면 한 12,000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뚜렷하게 우리가 그죠. 딱 언제 뭐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오차 범위를 넓게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10,000년 전쯤 되면 지구상 곳곳에서 이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이제 오랜 경작의 흔적이 보면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이고 또 중국의 황하랄까 이런 데서 농경의 자치가 발굴되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충청북도 쪽에서 그 가장 오래된 탄화 벽시가 발견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례 벽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런 농사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농사가 시작되면 결국은 뭐가 이제 차이가 나느냐? 인간의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냥감을 쫓고 열매를 채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썼던 아놀드 하우즈의 말을 다르면 무정부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이거죠. 무정부주의적으로 생활했다. 그런데 농사가 시작되면 결국 이제 정주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돼야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땅에 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는 인간의 주도적인 의지가 아니라 식물이 자기들 생존과 번영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잡아놓은 거 아니냐. 야, 너희들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자꾸 번성시켜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쌀을 주고 밀을 줄 테니까 여기 정착해.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식물이 결국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게 농업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떻든 지금까지의 하루하루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떴다방의 시대는 가게 되고 이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기르게 된 짐승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길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젖과 고기와 털을 얻고 이런 유목도 사실 농업의 시작하고 거의 괴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짐승들 이 짐승을 우리 흔히 말하는 같이 집에서 기르게 된 거죠. 가축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가축화가 이루어지니까 목축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자,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려면 유목을 하려면 이동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길들여야 되고 그리고 수레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다 인간의 어떤 생활들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은 이 농업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제3의 물결 해가 유명했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첫 번째 물결이 뭐냐 이거 제1의 물결이 농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물결이 공업이고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이 이제 정보혁명이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이제 제1의 물결이 왔단 말이죠. 인류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농사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살림살이가 확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왜 그 시골에 자연농법 이렇게 농약 쓰지 않고 그리고 비료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자연농법에 의존한 그런 분들 농사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논밭의 그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냥 그때는 뭐냐면 그냥 씨앗을 뿌리고 그냥 하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사실 수확하는 양이 그렇게 많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도 뭐 녹색혁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벼 해가지고 70년대죠. 그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가 5,000년 뭐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식량 자급자족을 이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 세계도 그 녹색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이 많이 해결된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때 통일벼라는 게 한 포기에 한 120알 이상이 열렸다고 하죠. 이 대단한 거죠. 한 포기에 120알이 열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이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는 어느 정도냐? 한 포기에 한 자릿수 정도. 10알이 안 넘어갔을 거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시작했다고 바로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어떻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그러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한 번에 뭐 맘못을 잡았든 아니면 큰 들소를 잡아가지고 아우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은 막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또 갑자기 사냥감이 씨가 말랐다. 열매 다 떨어졌다. 이러면 또 쫄쫄쫄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돈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오히려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 펴는 데는 그게 좋잖아요.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또 어떤 때는 막 돈이 몇백 몇천이 들어왔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빵빵빵빵빵빵 계속되면 이게 가계 경제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적더라도 일정한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셀러리맨이 그래도 좋다는 게 그런 뜻이겠죠. 여기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장 그 수확량은 적지만 그래도 뿌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간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뿌린다. 내가 뿌린다는 행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론 하늘에 비를 내려줘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둔다. 인간이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먹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파트가 생겨났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종교관념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종교관념이 나서게 됐죠. 어떠냐? 자,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우리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나머지 씨앗이 싹이 트서 어떻든 결실을 얻으려면 결국은 그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후에 달려있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제때 안 오면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부지런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하늘에 대한 외경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딱 우리가 이제 이때 비가 오고 물이 필요한데 싶을 때 딱 제철에 맞게 비가 오고 또 해가 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하늘이야말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뭔가 그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에 대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겠죠. 사실은 그 뭐 초기 농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농사는 좀 다르거든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대목이 별로 없어요. 씨 뿌리는 거 수확하는 일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가는 거 있잖아요. 땅을 깊게 파는 거 심경법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깊게 파야지 뭐 공기 속에 질소 성분이 들어가서 좀 더 비옥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경법이랄까. 그리고 곡물이 이제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다른 뭐 잡초도 많잖아요. 그 잡초를 처음부터 뽑고 이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초가 같이 자랐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벼가 잘 자라고 이게 잘 자라려면 잡초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잡초를 뽑고 그다음 거름을 주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 노하우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땅도 파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거름을 주고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 하늘이죠. 아무리 뭐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고 아무리 뭐 거름을 잘 주고 아무리 뭘 해도 가장 중요한 거 농사를 좌우하는 거는 하늘이죠. 기후죠. 가뭄, 홍수 이렇게 되면 끝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한계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관계농법이 발전하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토가 확대된 거지. 그때는 뭐 관계농법 없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물 있는 옆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강옆 정도밖에 땅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사를 지을 때 결국 인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하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진인사 대천명.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하늘에 내려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농업의 어떤 보면 기본적인 사고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을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저 하늘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심통을 부르가 안 내려주고 하늘에서 갑자기 또 심술이 나가지고 홍수를 보내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어떻게 잘 구슬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게 제사랄까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짓기 전에 항상 그걸 하고 농사를 또 수확을 얻고 나서 항상 아이고 하느님 하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흠양하소서 해가지고 또 짐승을 잡고 우리 핵과일 핵곡식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추석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농업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샤머니즘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샤머니즘을 시베리아에서 온 그걸로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이 좀 하늘을 구스른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샤먼, 무당을 통해서 이런 구조는 어쨌든 농업의 또 근본 구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이란 건 쭉 바라보면 가물가물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관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예술에서도 초기에 우리 동굴벽화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하학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징과 종교로 이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이원론의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원론의 세계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라스코 동굴벽화 사냥을 하고 수렵 채집 경제 시대에는 그냥 이론론이에요. 지금 이론론의 시대죠. 그림하고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농업이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 다른 뭔가 절대적인 힘이 저 하늘 위에서 숨어 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비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와 다른 사물과 다른 무엇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관념들. 그러니까 이원론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원론이 나오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종교의 기본이 되는 거죠. 정신과 물질, 뭐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어떻든 하나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농업이라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정주생활 말 그대로 결국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회생활이죠. 이것이 결국 이제 도시가 되는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한다. 이런 리듬이 생겨나잖아요. 리듬이 1년의 리듬이 만든 거죠. 사시사철의 리듬. 뭐 사시사철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뭔가 뿌리면 거둬들인다. 이 리듬이 하나의 어떤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규칙성이 생겨나고 예측 가능성이 생겨나니까 결국 이것은 삶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집단적으로 만드는 이제 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주생활, 정책생활, 집단생활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권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확을 하고 이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다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생활하고 결실을 나눠야 되니까, 특히나 이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어떤 가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분쟁을 관리하고 조정하지 못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느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잉여 가치, 경제적 가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인 거죠. 권력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관철시키는 능력, 이것을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만, 결국 그게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렇게 이제 하려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정한 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로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예를 들어 정하자라고 하는 뭐 합의도 좋고 명령도 좋고, 이것을 딱 실제로 실현시키는 수단이 뭐냐? 그게 물리력인 거죠. 폭력이죠, 폭력.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뭐 권력이 우리가 뭐 그렇죠. 권력은 이제 합의고, 권력은 저울이고, 권력은 나누는 것이고,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고, 다 맞습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권력이 가능하려면 항상 권력의 바탕은 물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폭력이 없으면 권력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폭력을 직접 사용 안 한다 하더라도 폭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쌀과 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집단들이 약탈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무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집단이 이 한 땅에 묶여가지고 이제 계속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서로 이런 어떤 약속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서로 합의한 규칙,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강력히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깨트리는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사형도 우리는 있으니까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뭐 그렇게 강력한 권력이 바로 나오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이 모아봤자 아까 말씀드린 그 농사 짓는 땅은 아주 뭐 물 있는 쪽 말고는 농사 짓기가 힘들었고, 또 초기에는 한 포기당 뭐 한 자릿수 말 정도의 나달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먹을 게 많아야지 힘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만든 것은 무력, 폭력, 물리력이지만, 그 권력을 결국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면, 그 권력을 계속 키워나가려면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력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뭐 진짜 말 그대로 빚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세금, 돈 없이 군대나 경찰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국민 모두가 일종의 출연하는 거죠. 각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군대나 경찰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이 그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 뭐 먹고 서로 나누기도 급급했겠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본의 아닌 다 경제적 평등을 초기에 누렸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 5,000년 전에 농업 생산력이 확 향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농지가 늘어나게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라는 것은 강가밖에 없어요. 강국 말고는 뭐 특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호모 사피엔스지 않습니까? 지혜가 발전해가지고 자, 이 강 주변에 우리가 제방을 만들자.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걸 막게 되고, 자, 그러면 이 강물 범람을 막게 되니까 이 강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 해가지고 관계농법이라고 하죠. 이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저 멀리 있는 땅에도 수로를 파는 거죠. 그죠? 수로를 파가야지 이제 강물을 쭉 따로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사에 질 수 있는 용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가가 아니라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강가를 넘어서서 확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관계농업, 이렇게 그 물을 끌어와 가지고 관계농법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 생산성 자체가 아주 급상승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늘의 비에 의존한다든지 강 옆에만 의존했는데 자 안정적으로 물을 댈 수가 있으니까 초기 농업의 생산성을 같은 규모의 이제 땅을 경작할 때가 기준입니다. 초기 농업이 1이면 관계 농업은 5가 됐다고 하죠. 5배로 뛰었단 말이죠. 생산성이. 관계 농법의 도입으로 농지도 늘어났고 생산성도 5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농법 자체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기술을 알게 되었고, 곡물이 잘 자라죠. 땅을 갈기 시작하니까 이제 땅 속에 양분이 올라와서 지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5천 년 전에 농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류의 4대 문명이 출현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농업에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유재산이 나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뭐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하다가 이제 잉여가치죠. 내 이제 다 먹고도 쌓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을. 식량을 쌓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죠. 내 것. 이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내가 이걸 강에 버릴 수도 있고, 산에 버릴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불로 태울 수도 있고,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유권, 예전에 민법 할 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었잖아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분노의 포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의 포도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조드 일가가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쪽 한쪽에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오렌지를 사놓고 거기를 그냥 배고픈 사람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에 뭡니까? 뭐 기름을 뿌리나 하여튼 사람 못 먹게 그래 다 완전히 뭐 못 먹게 태우고 버리고 아우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소유권 이건 내 마음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란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자 일종의 양극화인데 식량을 쟁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식량이 모자란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거 내 곡식이 남아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곡식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곡식하고 이 곡식을 필요한 사람 사이에 교환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물건과 신체가 교환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집단과 집단 간에도 우리는 쌀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없네. 그러면 너희들은 쇠가 많네. 우리 쌀하고 쇠하고 바꾸자.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뭐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거래.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최초 나타난 직업 중에 하나죠. 바로 매매춘이죠, 매매춘. 식량과 성을 바꾼다. 이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국왕인 찰스 국왕이죠. 왕세자 시절 이런 이야기 했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프라스티튜트, 창부와 왕이다. 맞지 않습니까? 권력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부족의 장을 뭐 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바로 모자란 곡식이 필요로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매매춘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농업을 통해서 이제 4,5천 년에 비약적으로 농업이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사유재산이 만들어지면서 교환이 이제 시작되었고, 교환 경제가 시작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 평등의 시대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경제적 평등이 사라지니까 이제 계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래서 14세기에 영국에 존 볼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농민혁명의 사상가 이런 존 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죠. 아담이 밭 갈고 이브가 배를 짤 때 귀족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걸 이야기했죠. 사실은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절 초기 농사라든지 이런 시절에는 뭐 잉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계급 출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잉여 농산물이 쌓이고 사유재산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 평등의 시대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위나 계급이 등장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귀족, 지배계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최초의 반란이 진섭인데 진성이라고도 하죠. 진성 5강에 난 때 그 진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이 혁명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자고 했던 말이죠.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야. 그러니까 왕후장상, 우리가 말하는 왕후장상하면 뭡니까? 왕과 귀족과 장군과 정승이죠. 이 사람들이 영유종홀이야. 시가 따로 있겠냐 이거죠. 시가 따로 있겠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왕후 장상이 생겨났지. 자기들이 무슨 처음부터 우리는 피가 달라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존벌이 했던 말대로 아담이 밥 깔고 이브가 배를 짤 때 기족이 어디 있었는가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불평등, 지위나 계급 사회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지배계급이 나와서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게 되겠죠. 왕이랄까 귀족이 나오고 지배를 받는 이제 백성들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구도가 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이제 도둑질이죠. 도둑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계약론에서 로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과 생명과 신체의 자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제약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계급 사회 흔히 말하는 이런 차별이 생겨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소유권을 이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침해하는 도둑질, 절도에는 아주 무거운 벌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고조선에 8조 법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8조 금법도 하고 8조 법금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도둑질 대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몇 개 안 남은 조항 중에서도 그 도둑질 대목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속자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된다. 아주 가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농업이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전투와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더 많은 이제 농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땅을 가지면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더 많은 땅을 가지는 자가 우리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게 되니까 이제는 땅 따먹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강가의 땅만 가치가 있으니까 별 땅들이 뭐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강가에서 내륙 쪽으로 경작 공간이 확대되니까 땅에 대한 욕망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 땅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나오면 반드시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사실 한국은 적을 다 몰살을 시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몰살을 시켜?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쟤들 부려 먹으면 되잖아 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부리려고 이제 살려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국가 이렇게 보면 노예 계급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농사질 땅들을 서로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농사질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포로를 예전엔 다 죽였는데 이제는 얘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려먹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과정들은 다 비슷하게 되면서 이제 고대 국가, 고대 문명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걸 이제 발전 패턴을 정점을 찍은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혹은 이제 진시황 그리고 한고조 유방 진한 제국들이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농사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권력이 계속해서 커져갖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이런 고대의 어떤 경제 구조, 물적 구조에서 최강의 어떤 권력 형태를 만들어낸 게 결국 로마 제국 그리고 진시황의 진제국, 고조 유방의 한제국. 어차피 진나는 30년 정도밖에 못 갔으니까 진한을 같이 붙여서 말하죠. 이 비슷한 시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나라가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류가 어떤 식의 발자취를 생물학적으로 밟아왔고 그리고 농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왔느냐 이걸 살펴봤는데요. 자, 2부에서는 그런 고대 왕국이 또 어떤 식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중세는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근대는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또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